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U20 월드컵에서 2회 연속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연장 전반 5분 최석현이 헤더골로 나이지리아를 무너뜨리면서 금요일 새벽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한 가운데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해에 추락한 북한 정찰위성 잔해의 무게가 상당한 데다 수중 시야가 좋지 않아 인양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의 규탄 결의문에 반발하며 예고 없이 2차 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2년 만에 처에서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가 오늘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의 취임식과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정책과 교류 협력 등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도 오늘 출범합니다. 전북 전주에서 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에선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찌그러지면서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일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 전해진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U20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4년 전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먼저 자세한 경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규 시간 90분과 연장 전후반 30분까지 120분 내내 숨막히는 접전이었습니다. 16강전 이후 하루를 더 쉰 나이지리아가 전반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김준홍 골키퍼의 선방으로 여러 번의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후반에도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두 팀은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하고 승부는 연장 승부로 이어졌습니다. 기다리던 골은 연장 전반 5분에 나왔습니다. 이승원의 코너킥을 수비수 최석현이 정확한 헤더로 연결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후 우리 선수들은 나이지리아의 파상 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내면서 한 골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준우승 신화를 일궈냈던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서 2회 연속 4강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제 우승까지 2경기만 남았는데 4강 상대는 결정이 돼 있죠. 네, 우리의 준결승 상대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9일 금요일 새벽 6시입니다. 이탈리아는 콜롬비아를 3대1로 따돌리고 4강에 진출했는데요. 최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회 연속 4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에서 연장 혈투를 펼친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이번에도 상대보다 하루를 덜 쉬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휴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꾸할 필요도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되받았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 데 이어 민주당과 공생적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놨습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내로남불과 같은 현수막 문구를 쓰지 못하게 막는 등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선관위가 헌법을 들어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의 규범을 모두 읽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휴일 긴급 최고회의에 이어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고 감찰 거부 관련 논의를 계속하는 등 국민의힘은 선관위 이슈에 전력하는 모습입니다. 김 대표 역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민이 연휴로 관심을 놓칠 수 있어 최고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노동 현안을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올리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공세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 선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정치 공세성 주장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그 협조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찬회동을 하는 만큼 선관위 국정조사 관련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다만 북한발 해킹 시도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거부를 조사에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선관위 의혹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원내 대책단을 꾸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를 단장으로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를 주축으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 대책단 출범식을 엽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외통위,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법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난 한일 국방장관이 이른바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엇갈린 입장은 그대로 두되 향후 교류 협력을 위해 2018년부터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가츠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났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양자회담을 가진 건 2019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 초계기 갈등을 두고 양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엇갈린 입장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동해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주변에서 위협 비행을 했고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정반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의 논의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국방당국은 이외에도 양국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의 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은 그대로 둔 채 일단은 갈등을 봉합하는 해법에 국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수장간 연설회담이 이뤄진 올해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군 당국이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잔해 일부에 대한 인양을 오늘 엿새째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앞으로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 없이 2차 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 인양 작업 닷새째. 수심 75m까지 가라앉은 15m의 동체 잔해를 결박하는 작업에 진척은 있었지만 아직 수면 위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고장력의 밧줄을 묶어 끌어올려야 하는데 원통형인데다 무게가 상당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여기에 0.5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한 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또다시 담화를 내고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리가 걸핏하면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게 대단히 불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시종일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내놓은 데 대해 반공화국 결의 채택이라며 사전 통보가 더는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 다만 북한이 예고한 오는 11일 이내에 발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오늘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합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작성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보훈부 승격 작업에 따른 것입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처로 승격됐지만 기관 위상은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갔습니다. 이 부승격에 따라 조직 규모가 커지는 건 물론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석권과 독자적 불영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종진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골프장 탈의실에서 벌거벗은 이용객을 직원이 몰래 사진을 찍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프장 측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직원이 신고하려고 찍은 것 같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나체 사진을 찍힌 사람은 담배를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A씨는 한 직원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거벗은 지인 B씨와 자신의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던 겁니다. 얼버무리던 직원을 추궁하자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수치스럽죠. 아무리 그래도 나체 사진 찍혔는데 수치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사진이 어디서 떠돌지도 모르는 모습이고 좀 손짓하죠, 솔직히. 전부 다 처자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당황스러운 사건에 해명을 요구하자 돌아온 골프장 측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보고하려고 찍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벌거벗은 채 사진을 찍힌 B씨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 역시 과거 흡연구역이었고 현재도 일부 이용객이 꽁초를 버려둔 상태여서 금연구역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 측이 흡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다른 지인들 통해 가지고 왜 담배 피가 찢겠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안 피는 담배를 자꾸 피다고 하니까 그게 더 나쁜 놈 되는 것 같고.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직원이 피해자들의 흡연 모습을 신고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사진을 찍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은 모두 삭제한 뒤 피해자 일행에게 사과했으며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찍기만 해도 불법 촬영이 성립하는 만큼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에선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찌그러지면서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을 뒤덮은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무언가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들리고 차량 곳곳에선 쉴 새 없이 불똥도 떨어집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중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본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이 이동식 침수조까지 동원한 끝에 불길은 3시간 10여 분 만에야 완전히 잡혔습니다. 차량이 1분만 타면 우리가 추정도 할 수 있는데 내부가 다 탔어요. 고속도로 갓길에 소방차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갇힌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차량의 틈새를 벌려봅니다.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중림동 중림교차로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이 팔과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엔진 좀 밀고 들어와가지고 앞에 좀 많이 끼어 있었거든요.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인근 바다에선 9.77톤급 어선 한 척이 침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원 5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된 가운데 해경은 선박을 인근 섬으로 인양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수재 혐의 입증을 위해 조만간 당사자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앞선 2차례 소환 이후 확보한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박 전 특검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1월 2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은행의 성남에 뜰 컨소시엄 불참이 결정된 뒤 PF 대출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박 전 특검이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실제로 대장동 일당은 우리은행 등 대형은행이 PF 대출 참여를 밝힌 덕에 자금 조달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이순우 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고 여신의향서 발급을 담당했던 김 전 부행장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김 전 부행장은 자신이 여신의향서를 끊어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박 전 특검도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박 전 특검 측 역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어떤 역할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수수이익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도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번째 소환을 진행한다는 건데 박 전 특검에 앞서 측근 양재식 변호사가 먼저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아직 정확한 날짜 조율은 없었다면서도 현충일 이후 소환을 점쳤던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석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민주당 당원이자 유튜버 백광현 씨 등 권리당원 325명이 지난 3월 이 대표를 상대로 낸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한 사정이 있다거나 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부터 임대인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무리한 갭 투자로 버거워진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른바 깡통 전세는 지난 4월 기준 16만 3천 가구. 이 가운데 36.7%가 집값이 가장 비쌌던 2021년 9월 이후 체결돼 올해 하반기면 계약이 끝납니다.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대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합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역전세난 우려 대책을 찾겠다고 한 데 따른 겁니다.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부,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 국토부 등이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은 이미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가장 높은 문턱인 DSR 규제를 낮춰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DSR 적용 예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갭 투자를 했던 임대인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어디까지나 세입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제약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전세 계약하고 이제 새로 맞이하게 되는 전세 계약의 차이만큼만 딱 비워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위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비워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DSR 예외가 하나둘씩 느는 가운데 정부는 큰 틀에서 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사이 일본이 국가적 역량을 모아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밀착하고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8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표 7명을 총리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사업 부활과 일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この我が国の半導体産業の復活、また日本への投資の拡大を目指して、私も政権発足以来取り組んできました。 이런 요청에 호응하듯 일본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약 5조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에 D램 생산 라인을 만들기로 했고 타이완의 TSMC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구마모토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미국 IBM은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와 협력해 2나노 칩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일 정부 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장관급 회담을 열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의 밀착과 그에 따른 일본의 역할 확대는 한국의 제조 역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우리 일본 기업이 만든 시스템 반도체를 사달라,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한일 간 반도체 기술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어 일본의 반도체 부흥 노력의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생산 역량 이런 것들은 확보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후의 어떤 보루같이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하나 정도 더 있길 원하는 게 아닌가. 미중 대립을 계기로 반도체 생산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 단기간에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더라도 반도체 생산을 본격화할 무렵에는 우리에게 현실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중국天安문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에서는 삼엄한 경비 속에 일부는 연행되거나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탱크 모양의 튜브 위에 중국 전통옷과 고민형 탈을 쓰고 시위에 나선 사람들.天安문 사태 34주년을 기념해 호주 시드니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I'm witness and the survivor of the Tiananmen massacre in 1989, and our generation will never forget our painful experience. In memory of these people who died for democracy and justice 34 years ago. 독일 베를린에서도 휴대전화와 촛불을 든 시위대가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자유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밤을 새워 인권 수호를 외쳤습니다. We urge the EU and the German government to always keep human rights on the negotiation table. Do not make deals without taking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세계 곳곳에서天安문 시위 34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맨해튼에서는 홍콩 당국의 압박으로 폐쇄됐던 테난먼 시위 추모 기념관이 오픈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활동가들이 주축이 돼 설립됐는데 시위 당시 피 묻은 옷가지와 신문과 편지 등이 고스란히 전시됐습니다. If I will say it's very simple, don't forgive, don't give up. That's my message for mainly Chinese people. 반면 중국은 삼엄한 경비 속에 일부 시민과 차량이 검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은 6천여 명의 경찰이 순찰과 검문을 하며 만일의 소요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일부는 실제 체포되거나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1989년 테난먼 사태 이후 민주화 요구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는 매년 수십만 명 규모의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30여 년 만에 처음 추모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는 빅토리아 파크를 아예 봉쇄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원하는 모습 그대로 물건을 출력하는 3D 프린터. 이제 집을 짓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2층 건물을 3D 프린팅 기술로 완공했는데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사무실. 평범한 2층 건물. 내부 역시 일반 사무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층 사무실의 기본 뼈대는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뼈대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 단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30평 99제곱미터. 3D 프린터로 만든 기역자 벽체 10개를 사용해 건물의 기본이 되는 골조를 세웠습니다.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기간도 기간인데 비용 절감은 더 놀랍습니다. 2층 사무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8,300만 원. 창호와 바닥, 전기 등 내부 공사가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골조 공사는 단 2명의 인원으로 700만 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너무 상승이 돼서 그 공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부딪히게 되는 많은 진입 장벽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인증과 안전기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을 상용화할 수 없고 만들어도 표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히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해야지 우리나라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3D 프린팅 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 국내 기업들도 이미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방은 여전히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낮아지면서 바깥 활동하기에는 한결 더 수월하겠고요. 반면 강릉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 속에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등 중부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7도, 대전이 18.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5도 등으로 대부분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9도 등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 속에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건조한 날씨 속에 오후부터는 바람도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U20 월드컵에서 2회 연속 4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에서 열린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나이지리아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전후반 90분을 득점 없이 보낸 우리 대표팀은 연장 전반 5분 이승원의 코너킥을 최석현이 헤더 결승골로 연결하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준우승 쾌거를 달성했던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로 장소를 옮겨 9일 새벽 6시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에 갔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의가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을 열고 원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당이 국정조사 범위나 기간에 협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오늘은 선관위 의혹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와 관련한 긴급 현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선관위의 감사 거부 방침이 발표되자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어제 긴급 최고위에서도 적당히 버티겠다는 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비판을 괴담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슨 근거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장담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시찰단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은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식탁에 오를까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고 일본만 있으니 일본의 힘이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부정사용액만 314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본에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학원이 인가받은 국제학교인 것처럼 운영해오다 교육청에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학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인데 학원은 이름만 바꿔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원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온 A씨는 지난 3월 말 학교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학교로 알고 있었던 곳이 교육청엔 학원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입학 안내서나 공지사항에 모두 학교라고 돼 있었다며 학교가 아닐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부모가 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학교 갈 시간에 학원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학원 측은 학교라고 칭한 적이 없고 운영 초기 실수가 있었던 거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은 채 원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한 글자 바뀌었고 대표자가 원래 원장에서 남편으로 교체됐을 뿐 운영진이나 강사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학원 곳곳엔 예전 명칭을 썼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기관이 간판만 바꾸고 운영되는 셈입니다. 교육청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이 대표자나 명칭만 바꾸는 방법으로 새로 등록하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학교 명칭을 쓴 것 등 위반 사항은 모두 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 가는 대신 학원을 택한 원생 250여 명에게 학교 수준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급식이 건물 로비에서 이뤄졌고 지금도 야외 활동은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학원 시설인 경우에는 그런 엄격한 룰들을 적용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일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와 다르게 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국제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등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교제 폭력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 상당수가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 대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제 폭력에 대한 법이 없어 가해자 분리 조치도 제대로 안 되는데요. 피해자들은 왜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30대 김모 씨는 교제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전 연인을 찾아가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라. 경찰은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한 뒤 임시거처 등의 보호 조치를 거부해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내놓은 해명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는 걸까?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스마트워치와 임시거처 제공입니다. 그런데 위급할 때 응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는 찰나에 발생하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임시거처로 옮기는 건 역시 일상생활 제약이 불가피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반발 심리나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제한되는 것 같고 난 죄도 진고 난 잘못도 없는데 왜 가해자는 이렇게 뻔뻔하게 제로를 활보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밤낮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정의가 아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거죠. 교제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6년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2,000여 명으로 6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제폭력이 어느덧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피해자의 일상 침해는 최소화돼 가해자에 대한 감시 수위는 높이는 방향으로 보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호 조치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년 전 집값이 정점을 찍었을 때 체결됐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그때보다 뚝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2,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재작년 5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값이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2년 만에 4억 6천만 원까지 1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2년 전만 해도 80제곱미터에 9억 원까지 치솟았던 전세값이 7억 2,5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1년도 이제 피크 때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가 6억 5천 정도 하던 게 지금은 한 5억 정도, 5억에서 5억 5천 사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에서 한 25%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YTN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전세값 추이를 비교해봤더니 10곳 가운데 7곳이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평균 1억 원가량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7월 인근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전세값 추가 하락도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셋값이 과거 계약했을 때보다 더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 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 수준에서 지난달 절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역전세 주택의 경우 계약을 맺었던 때보다 평균적으로 전셋값이 7천만 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정점을 찍은 재작년 11월 맺은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도래하면 이런 추세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면 임차인들은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고 임차권 등기, 소송 비용, 또 불필요한 대출 이자 등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군 해군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군함이 137m 앞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근접 비행을 했는데 타이완 해협에서 미중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캐나다 호위함이 현지 시간 3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 과정에서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을 추월해 137m 남짓 남겨두고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10노트로 속도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군함이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오히려 미국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를 파괴해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근접 비행하며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도 미중 간 타이완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tinues to conduct an alarming number of risky intercepts of U.S. and allied aircraft flying lawfully in international airspace. 中方再次正告，台独分裂活动越猖獗，受到的反制就会越坚决，一切外部干涉势力都将以失败而告终。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어제 폐막한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수장 간 회담이 불발된 가운데 미국 중심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 대중국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일라이 레트너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샹그릴라 대화기관에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5개국 간 공유된 가치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약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에서 어제天安문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맞아 경찰 수천 명이 경비를 펼친 가운데 체포와 연행이 잇따랐습니다. 홍콩 명보는 오후 7시쯤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의 한 백화점 앞에서 군소 야당인 사회민주연선의 찬포잉 주석이 연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마긴팅 전 홍콩 기자협회장이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차에 실려갔고 한 사회운동가는 산책을 하다가 검문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첫 자유선거 34주년을 맞춰 약 50만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집회에 수십만 명이 참가해 극우 포퓰리즘 정부에 항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는 기록적인 숫자인 50만 명이 집회에 모인 건 공산주의가 끝난 뒤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남동부 볼리바르주의 이시도라 금광이 붕괴해 안에 있던 인부 1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베네수엘라 일간지 에루니 베르살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주 정부는 전날 폭우의 영향으로 지난달 31일 무너진 광산에서 1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래전에 폐쇄된 이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가 집중호우로 약해진 갱도 일부가 무너져 인부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일본의 인기 아트 디렉터 요시다 유니의 기발한 판타지 작품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작가가 일상 속에서 찾은 초현실적 이미지는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과 흥미를 선사합니다. 보도에 이규준 기자입니다. 과일이나 햄버거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한 작품. 얼핏 보면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같지만 하나하나 큐브 모양으로 잘라 끼워 넣은 뒤 촬영한 것입니다. 뒷굽을 야채와 과일로 만든 하이힐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지난 듯한 모델의 머리칼과 꽃다발, 수백 건의 잡지로 만든 여성의 모습. 요시다 유니는 독창적인 시선으로 일상 속에서 찾아낸 판타지를 섬세한 수작업을 통해 구현해 관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합니다. 実際に起こっているものの中で、面白いものを見つけることが好きで、顕微鏡を覗いて、実際には肉眼では見えないけどそこに存在するものを見たり、そういうのが好きな子供だったので、今の作品にもそういったことが通じ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기획부터 구상까지 5년을 공들인 신작 플레잉카드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인물과 과일, 꽃, 음식 등을 총동원해 펼친 기발한 상상력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 낮겠고요.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 한때 중부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7도, 대전은 18.1도, 대구는 18.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는 낮겠는데요. 서울이 25도, 대전은 27도를 보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